그리고 그 끝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한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8년이었어요. 지금부터 78년 전입니다. 그해 중동에서는 큰 전쟁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새로 생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주변 아랍 국가들이 맞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이 한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시나르의 부모님이 살던 곳은 아슈켈론이었어요. 지중해 바닷가에 붙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야자수가 늘어서 있고요.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던 평범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거기서 대대로 뿌리 내리고 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군인들이 들이닥쳤어요. 가족은 짐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그릇 몇 개, 옷가지 몇 벌, 그게 전부였거든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사는 동네에 갑자기 비상이 걸렸어요. 1시간 안에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손에 잡히는 거 몇 개 들고 뛰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곧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며칠만 피해 있다 오면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집 열쇠도 챙겨갔습니다. 무화과 나무 옆에 묻어둔 항아리도 다음 추수 때 다시 와서 꺼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한번 떠난 그 집에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새로 그어진 국경선이 고향을 잘라내버린 겁니다. 집 열쇠는 평생 주머니에 남았습니다. 열 수 없는 문이 열쇠가요. 여기서 가슴 아픈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시나르의 가족이 살던 아슈켈론은 가자에서 차로 30분이면 닿는 거리예요.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인천 가는 거리보다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30분 거리를 평생 못 가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흘러 들어간 곳이 가자지구였습니다. 정확히는 칸유니스 난민 캠프였어요. 캠프라고 하면 깔끔한 시설이 떠오르시죠? 그게 아닙니다. 진흙 벽돌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골목은 어른 2명 어깨가 부딪힐 만큼 좁았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1960년대 판자촌을 떠올리시면 비슷해요. 다만 그 판자촌이 70년 넘게 그대로 있다는 게 다른 점이거든요. 옆집 라디오 소리가 우리 집 거실에서 그대로 들립니다. 윗집 부부싸움이 아랫집 밥상까지 내려와요. 사생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손주까지 봅니다.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그 좁은 방을 물려받았어요. 캠프가 도시처럼 굳어버린 거거든요. 야히야 시나르는 1962년 10월 29일 바로 이 난민 캠프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분증에 난민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짊어지는 꼬리표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학교에서 출석을 부르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평범한 이름이 불립니다. 그런데 내 차례가 오면 이름 옆에 난민이라는 글자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집에 가면 더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녁마다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당엔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고요. 거기서 보이는 바다가 얼마나 푸르렀는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땅이 아이 머릿속에서는 점점 신성한 곳이 되어갔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는 날이 부지기수였어요. 전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깜빡였습니다. 일자리는 없었어요. 어른들 한숨이 길어졌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는 검문소가 있었어요. 한번 통과하는데 몇 시간씩 걸렸거든요. 군인 앞에서 신분증을 내미는 어른의 손이 떨립니다. 그 떨리는 손을 어린 아들이 옆에서 본 거예요. 아버지의 떨림이 아이의 분노로 옮겨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의 머릿속에는 뭐가 자랄까요? 답은 누구나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시나르는 단순히 화만 내는 청년이 아니었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가자 이슬람 대학교에 들어가서 아랍어를 전공해요. 학사 학위까지 땄거든요. 대학 강의실에서 그는 인생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를 만나게 됩니다. 저항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슬람주의였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자란 막연한 분노가
강의실에서 체계적인 신념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길거리의 불만이 무기로 다듬어진 셈이거든요. 자, 평범한 청년이라면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겠지요. 결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화르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입니다. 그가 졸업하자마자 손에 들게 된 건 이력서가 아니었어요. 명단이었거든요.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살벌한 명단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명단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그 명단에 적힌 이름들은 같은 팔레스타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겠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같은 동족이었거든요. 1980년대 후반의 가자지구는 살벌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팔레스타인 안에 비밀 협력자를 심어놓고 있었어요. 누가 무장 저항을 준비하는지, 어느 골목에 무기가 숨겨져 있는지, 그 정보가 다 새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흘리는 사람들을 신와르 같은 청년들은 배신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신와르가 맡은 일이 바로 그 배신자 색출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보시죠. 배신자를 찾아낸다는 게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 반장님 중 누가 도둑이랑 짜고 있는지 가려내는 일이거든요. 의심 가는 사람을 잡아다 추궁하고 자백을 받아내야 합니다. 신하르가 보여준 모습은 무자비했습니다. 신문은 가혹했어요. 자백을 받아내는 방식도 가차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별명이 붙기 시작했어요. 칸 유니스의 도살자. 같은 동족에게서 이런 이름을 얻을 정도였으니 그 손이 얼마나 매서웠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그런데 이런 활동이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1989년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힙니다. 이스라엘 군인 2명이 살해됐어요. 거기에 협력자 의심을 받던 팔레스타인 사람 4명도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 사건의 배후로 신화르를 지목했거든요.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섰어요. 판결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종신형 4번. 한 사람에게 종신형을 1번도 아니고 4번을 선고한 거예요. 다시는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풀어볼게요. 종신형 1번이면 이 사람은 평생 못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4번을 쌓는다는 건요. 죽고 환생해서 또 죽고 환생해도 못 나온다는 의미예요. 법이 보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메시지였습니다. 이때 신화르의 나이가 27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 청년이 평생 감옥에서 살라는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보통 사람이면 무너집니다. 절망에 빠져 폐인이 되거나 정신줄을 놓아버려요. 그런데 신화르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감옥에 들어간 첫날부터 그는 책을 폈어요. 읽기 시작한 책이 뭐였을까요? 코란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 사상서였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교재였습니다. 적국 이스라엘의 언어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보통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종신형 4번 때린 나라의 말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분노에 떨며 식음을 전폐해도 모자랄 판에 그 나라 글자부터 외운 겁니다. 신화르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적을 알려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읽어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험에서 1등 하려고 1등 학생 노트를 통째로 외우는 학생 같은 거거든요. 이기기 위해서 적의 머릿속을 먼저 들여다본 겁니다. 그는 히브리어 신문을 매일 읽었어요. 이스라엘 정치인들의 연설문을 분석했습니다. 군사 전략 책도 파고들었어요. 감옥이 도서관이 됐고 도서관이 사관학교가 된 셈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수감자들 사이에서 그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감옥 안에는 수많은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갇혀 있었거든요. 신화르는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됐습니다. 규율을 만들고요. 분쟁을 조정했어요. 신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렇게 감옥은 신화르의 2번째 대학교가 됐어요. 밤이 되면 그의 방 앞에 줄이 섰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그가 판결을 내렸어요. 새로 들어온 청년이 있으면 그가 직접 가르쳤습니다.
학교 운동장의 반장이 아니라 한 조직의 작은 왕 같은 존재가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교도관들조차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칸짜리 좁은 방 안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군대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그는 출소한 동료들을 통해 바깥 세상의 하마스 조직과도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몸은 갇혔어도 머리는 가자지구 골목골목을 활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흘러간 세월이 무려 22년입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가늠해 보세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시간이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고도 남는 세월입니다. 그 22년 동안 시나르는 단 한 번도 가자지구를 보지 못했어요. 가족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햇빛조차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세월의 끝에서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 문이 활짝 열리거든요. 그것도 그가 영웅 대접을 받으며 걸어 나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는 2011년으로 건너뜁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거대한 거래가 하나 성사됐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을 팔레스타인 수감자 1000명 넘는 인원과 맞바꾸자는 거였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죠? 군인 한 명이 가자 지구의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길라드 샬리트라는 청년이었어요. 5년 넘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갇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합니다. 1명 대 1000명, 비율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자국민 1명을 데려오는 일이라면 그만한 값을 치르겠다는 거였거든요. 이런 거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장에서 사과 하나에 1000원짜리 한 장이 적정가인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내미는 격이거든요. 가격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협상은 5년 넘게 끌었습니다. 중간에 이집트가 다리를 놨어요. 독일도 끼어들었습니다. 1명을 살리기 위한 협상에 강대국들이 다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 1000명 넘는 명단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야히야 시나르. 종신형 4번을 받은 사람입니다. 22년간 갇혀있던 사람이거든요. 보통이라면 절대 풀려나올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풀려납니다. 그것도 명단의 가장 윗줄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시나르가 걸어 나오던 그날 가자지구는 들끓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환호성이 골목을 흔들었거든요. 그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을까요? 기진맥진해서 부축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멍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렸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표정으로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들며 걸어 나왔어요. 22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한 거거든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가자 사람들에게 시나르는 단순히 풀려난 죄수가 아니었어요. 살아 돌아온 전설이었습니다. 이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동네에서 누가 22년 만에 무사히 돌아왔다고 해보세요. 동네 잔치가 벌어지지요. 그런데 시나르는 동네 잔치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수준이었거든요. 골목에서는 어머니들이 그의 사진을 들고 흐느꼈어요. 청년들은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를 영웅으로 배웠어요. 한순간에 그는 가자 지구의 살아있는 상징이 됐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이 있어요. 시나르는 풀려난 그 순간부터 평범하게 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 22년 만에 사회로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 품에서 좀 쉬고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고 싶잖아요. 하지만 그는 정반대로 갔어요. 석방되자마자 곧장 하마스 조직 안으로 뛰어들었거든요. 그것도 가장 핵심부로 들어갔습니다. 22년이라는 무게가 그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감옥에서 적의 언어를 배우고 적의 군사 전략을 분석한 그였습니다. 거기에 동료들 사이에서 쌓아온 신뢰까지 더해졌어요. 조직에서는 이런 사람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군사 조직과 정치 조직을 잇는 다리 역할을 맡습니다. 알카삼 여단이라고 들어보셨지요? 하마스의 무장 조직이거든요. 그 무장 조직과 정치 지도부 사이를 시나르가 연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안에서 영업팀과 기획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양쪽 다 인정하는 사람이 조정자가 되는 거잖아요. 시나르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시작됩니다. 가자지구 땅 밑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땅 속을 파고 들어가는 작업이었습니다. 보통 한두 개의 굴이 아니에요. 거미줄처럼 얽힌 거대한 망이었어요. 가자지구 사람들은 이걸 그냥 메트로라고 불렀습니다. 지하철 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굴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가늠해 보시죠. 깊이는 지하 수십 미터, 길이는 다 합치면 수백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알려졌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만큼의 굴이 손바닥만 한 가자지구 땅 밑을 다 채운 거예요. 이 작업의 한가운데 시나르가 있었어요. 그가 노린 건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인을 정면으로 이길 수는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22년 동안 적을 연구하면서 그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거리의 영웅에서 가자지구의 진짜 지배자가 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거든요. 그 자리에 오르는 순간 무엇이 그의 손에 쥐어졌을까요? 2017년 2월이었습니다. 하마스 내부에서 지도자 선거가 열렸어요. 그때까지 가자지구 책임자는 이스마일 하니에라는 인물이었거든요. 그가 더 큰 자리로 옮겨가면서 후임을 뽑게 됐습니다. 그 자리를 거머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야히야 시나르였습니다. 석방된 지 6년 만이었어요. 한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6년 만에 가자지구 전체의 1인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빠른 출세인지 한번 가늠해 보세요. 우리로 치면 이제 막 사회에 복귀한 사람이 6년 만에 시장 자리에 오른 격이거든요. 평범한 인사 흐름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권력, 그것도 가자지구라는 한 도시 전체를 휘두르는 권력이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이 있어요. 가자지구는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인구가 200만 명이 넘어요. 그 좁은 땅에 200만 명이 빼곡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서울 면적의 60% 정도 되는 땅에 인구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셈이거든요. 이 좁은 도시 안에서 시나르는 모든 걸 통제했어요. 치안을 잡았습니다. 학교를 운영했어요. 병원을 관리했고요. 사회복지도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다 했어요. 쉽게 말하면 시청장이면서 동시에 군 사령관이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까지 겸한 거거든요. 보통 사람이 한 가지만 맡아도 벅찬 일을 그가 한꺼번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그가 또 다른 결정을 내려요. 새로운 정책 문건을 발표한 겁니다. 내용이 의외였어요. 1967년 국경을 바탕으로 한 국가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스라엘과 협상해서 국경선을 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걸 본 세계는 잠시 술렁였어요. 강경파가 좀 누그러진 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어요. 시나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전술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였을 뿐이거든요. 마치 협상 테이블에서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2018년이었어요. 가자지구 사람들이 거대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거창했어요. 위대한 귀환의 행진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요. 잃어버린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비폭력 시위였습니다. 무기를 든 게 아니에요. 깃발과 구호만 들고 국경 철책 앞으로 모인 거예요. 처음에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나왔어요. 어린아이를 안은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도 보였어요. 이 사람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국경 앞에 모여 외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총탄이 날아왔어요. 그것도 실탄이었습니다. 비폭력으로 모인 군중을 향해 강경 진압이 이어졌거든요. 시위가 시작된 후 몇 달 만에 사망자가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부상자는 수만 명이 나왔어요.
기자들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은 청년이 총에 맞기도 했습니다. 의료진이 부상자를 옮기다가 함께 쓰러진 일도 있었어요. 외쳤던 구호가 비명으로 바뀌는 풍경이 매주 금요일마다 반복됐거든요. 여기서 신하르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섭니다. 비폭력으로 외쳐도 돌아오는 건 총탄뿐이었어요.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 그것이 무너진 순간이었거든요. 이런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손을 비비며 사정을 해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사람은 다른 수단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신하르의 머릿속도 그 순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2021년, 그는 다시 한번 가자지구 지도자로 뽑힙니다. 두 번째 임기였어요. 그의 통제력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가자지구 안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를 둘러싼 환경은 점점 숨이 막혀갔어요. 이스라엘은 17년째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육지로도 바다로도 하늘로도 출입을 막았거든요. 가자 사람들은 거대한 야외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셈이었어요. 한 번 나가려면 허가증이 필요했습니다. 물건 하나 들어오는데도 검문을 거쳐야 했어요. 경제는 무너졌고 청년 절반이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밀가루 한 포대 가격이 우리 돈으로 2배 가까이 뛰었어요. 전기는 하루 4시간만 들어왔습니다. 병원에는 약이 떨어졌고 발전기는 연료가 없어 멈췄어요. 우리가 명절 고속도로에서 몇 시간씩 갇혀 답답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답답함이 17년째 24시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막힌 골목에서 신하르는 한 가지 결심을 굳히고 있었거든요. 그가 머릿속에 그리던 것은 누구도 상상 못한 거대한 한 방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신하르가 지도자 자리에 앉아 매일 보고 있던 풍경이 있었습니다. 중동 지도였어요. 그런데 그 지도 위에서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아랍 국가들이 하나둘씩 이스라엘과 손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까지 적이라고 외치던 나라들이 오늘 갑자기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생 원수처럼 지내던 옆 동네 사람이 어느 날 우리 동네 적이랑 사돈을 맺겠다고 나섭니다. 그것도 한 집이 아니라 여러 집이 동시에요. 그 동네에 혼자 남은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신하르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 흐름의 정점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어요. 아랍 세계의 큰형님 같은 나라거든요. 그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정상관계를 맺으려는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사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였어요. 왜냐고요? 사우디까지 손을 잡으면 팔레스타인 문제는 세계 무대에서 잊혀지는 거였거든요. 누구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꿈에 그리던 그림이었습니다. 적국이라고 부르던 아랍 세계와 평화 조약을 맺는 것. 거기에 미국이 다리를 놓고 있었어요. 백악관에서 정상들이 만나 미소를 짓는 사진이 매달 새로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하마스 입장에서는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위협이었습니다. 여기서 신하르는 한 가지 결심을 굳힙니다. 세상이 우리를 잊으려 한다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야 한다. 그가 한 연설에서 던진 말이 있어요. 세상이 응답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폭력으로 답을 보여주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신하르의 계획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무려 2년에 걸쳐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가늠해 보시죠. 우리가 집 한 채 짓는데 보통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는 2년 동안 한 작전 하나만 설계한 거예요. 매일같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가 풀어야 할 숙제는 만만치 않았어요. 상대는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세계 최강이라는 정보기관 모사드를 가진 나라입니다. 거기에 아이언돔이라는 미사일 방어망이 하늘을 덮고 있었고요. 국경에는 첨단 감시 장비가 빈틈없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가자지구 국경 철책 옆에는 전자 센서가 깔려 있었어요. 작은 짐승이 지나가도 알람이 울립니다. 카메라가 24시간 돌아가고요. 위에서는 무인기가 떠다녔거든요. 이런 상대를 어떻게 뚫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 전공법이 아니었습니다. 비대칭 전술이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상대가 강한 곳을 정면으로 치지 않고 상대가 전혀 예상 못한 빈틈을 노리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보는 권투시합으로 비유해 볼게요. 무거운 헤비급 선수와 가벼운 패더급이 붙으면 정면 승부는 이기기 어렵잖아요. 대신 상대 발치를 헷갈리게 하다가 한 방을 노리는 식이에요. 시누아르가 노린 게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방을 위해 그는 모든 걸 숨겼어요. 이스라엘 정보망을 속이는 작업부터 시작했거든요. 하마스 무장 조직을 마치 무기력한 척 위장했습니다. 군사훈련 영상도 일부러 어설픈 모습만 노출시켰어요. 외부에서 보면 별다른 위협이 없어 보이게 만든 겁니다. 가자지구 안에서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휴대전화도 거의 안 썼습니다.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요. 지하 통로 안에서 작전 회의가 열렸고 종이 한 장도 외부로 새 나가지 않았거든요. 정보기관 앞에서 완벽한 침묵을 지킨 셈이에요. 여우가 죽은 척 누워서 사냥감을 기다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분이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서안지구라는 지역이 있어요. 가자와는 다른 또 다른 팔레스타인 땅이거든요.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정착촌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이 강제로 철거되는 일이 빈번했어요. 거기에 아라크사 모스크라는 이슬람 성지에 대한 도발도 이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성지에 들어가 기도하는 장면이 자꾸 노출됐거든요. 이슬람 세계 전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시누아르는 이 끓는 가마솥을 바라보며 결정했어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요. 가자 지구의 영원한 교도소장으로 남느냐, 아니면 모든 판을 뒤엎느냐. 그의 머릿속에서 이 질문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충격을 만들어내야 했어요. 중동 전체의 방정식을 바꿀 만한 한 방이 필요했거든요. 이 모든 준비가 마침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 가자지구 하늘에 무엇이 솟아올랐을까요? 이 날을 위해 시누아르는 2년을 갈고 닦았습니다. 지하 회의실 깊숙한 곳에서 그가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고 있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디에서 철책을 뚫을지, 어떤 방향으로 부대를 보낼지, 작전의 첫 신호를 무엇으로 할지, 모든 것이 그의 머리에서 나온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밝았어요. 2023년 가을, 한 안식일 새벽이었거든요. 시간은 6시 30분. 이때 시누아르는 지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첨단 통신 장비도 거의 안 썼어요. 정보가 새 나갈까봐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직접 메시지를 들고 뛰어다니는 시기였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는 지금 카톡 한 통이면 지구 반대편까지 5초 안에 메시지가 가는 시대에 살잖아요. 그런데 그는 정반대였어요. 디지털을 다 끊고 사람의 두 다리에 모든 걸 맡긴 거예요. 첨단을 이기기 위해 일부러 가장 옛날 방식을 골랐습니다. 그가 마지막 신호를 보낸 순간 가자지구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하늘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가자지구 북쪽에서 남쪽까지 동시에 발사대가 작동했어요. 단 20분 사이에 수천 발이 솟아올랐거든요. 이스라엘 측 추산만 3,000발, 어떤 발표는 5,000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로켓 공세에는 실제 임무가 따로 있었습니다. 진짜 목표를 가리는 연막이었거든요. 마치 공연장에서 무대 뒤가 안 보이게 연기를 피우는 것처럼요. 하늘에 정신이 팔린 사이 땅에서 진짜 작전이 펼쳐진 거예요. 같은 시각 가자지구 국경 철책이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폭약, 불도저, 그리고 더 황당한 도구까지 동원됐어요. 일부 부대는 행글라이더를 타고 하늘을 가로질러 넘어왔거든요. 천안장에 사람 하나가 매달려 세계 최첨단 감시망 위로 그냥 날아 들어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장면이냐 하면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자물쇠 100개로 잠긴 금고 앞에 도둑이 서 있는데 자물쇠를 푸는 게 아니라 위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 천장을 뚫어버린 거거든요. 누구도 그 방향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자 국경을 넘어온 무장 대원들이 이스라엘 남부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그 지역에는 그날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평범한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어머니, 마당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노인, 그리고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모여 밤새 음악을 즐기던 자리도 있었거든요. 그 모든 평온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측 발표에 따르면 그날 사망자는 약 1200명, 인질로 끌려간 사람은 250명에 달했습니다.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갓난 아기를 안은 어머니도 있었어요. 휠체어를 탄 노인도, 휴가 나온 군인도 있었거든요. 그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가족들은 며칠 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가족은 자식이 살아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몇 달을 보내야 했어요. 이게 어떤 규모인지 가늠해 보시죠. 이스라엘 인구를 우리나라에 비례해 환산하면 단 하루에 4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과 같은 충격이거든요. 한 도시 인구가 통째로 사라지는 셈이에요. 이건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영혼에 깊은 상처가 새겨진 사건이었어요. 세계 최강이라는 정보기관 모사드는 어디 있었을까요? 신호도 단서도 잡지 못했습니다. 첨단 장비가 깔린 국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침투를 막지 못한 거예요. 작전 직전까지 이스라엘 분석가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가자 지구의 무장 조직은 경제 봉쇄로 지쳐 있다. 큰 도발은 못한다. 잠잠히 견디는 중이다. 그런데 그게 다 시나르가 만든 가짜 그림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시나르의 비대칭 전술이 만들어낸 결과였거든요. 적이 첨단 기술을 깔아놓은 곳에 그는 가장 단순한 도구로 응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전쟁을 선포했어요. 작전명은 철검이었습니다.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모든 통로가 차단됐어요. 전기, 식량, 연료 다 끊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에 이스라엘 군 수십만 명이 가자 국경에 집결했거든요. 탱크, 전투기, 예비군, 보복이라는 한 단어 아래 모든 게 동원됐어요. 시나르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세상이 잊어가던 팔레스타인 문제, 그것을 단 하루 만에 다시 지구의 헤드라인 한가운데로 끌어올린 거예요.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협상은 멈췄고 모든 외교 시계가 정지됐습니다. 그가 노린 첫 번째 목표는 이뤄진 셈이었어요. 하지만 이 작전이 어떤 대가를 부르게 될지 그 자신도 정확히는 몰랐을 겁니다. 가자지구 200만 주민 머리 위로 무엇이 쏟아져 내릴 차례였을까요? 이스라엘의 보복은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가자지구 북쪽부터 시작됐어요. 폭격기가 줄지어 떴습니다. 미사일이 빌딩을 뚫었어요. 그러고는 지상군 탱크가 밀고 들어갔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은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가자시티에서 칸유니스로, 그러다 라파흐로, 한 도시씩 한 동네씩 차례로 무너져 갔습니다. 가자지구는 어떤 모습이 됐을까요? 위성 사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멀쩡하던 도시가 하늘에서 보면 회색 바다처럼 변했어요. 빌딩이 있던 자리에는 돌무더기만 남았습니다. 도로는 끊겼고요. 학교, 병원, 모스크 다 무너졌어요. 자, 그럼 이 작은 땅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길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은 어머니, 짐을 머리에 인 노인, 환자를 실은 수레까지요. 200만 명 가운데 170만 명이 집을 잃었거든요. 그 좁은 땅 안에서 사람들이 끝없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이 광경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겨울에 갑자기 보일러가 멈춰서 패딩 입고 잠을 청해본 적이 있다면 그 추위가 며칠이면 끝나잖아요. 가자 사람들은 그런 추위와 더위를 텐트 한 장으로 몇 달 동안 견뎌야 했습니다. 천막이 그들의 집이었거든요. 화장실도 부엌도 침실도 다 그 한 장 안에 있었어요. 사망자 수는 매일같이 늘어났습니다. 개전 6개월 만에 3만 명을 넘었어요. 1년이 넘어가자 4만 6천 명을 돌파했고 지금 26년 봄 현재는 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어린이와 여성이었어요. 이건 한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규모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작은 군 하나의 인구가 모두 사망한 셈이에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시나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하였습니다. 가자지구 땅 밑 깊숙한 곳, 그 거대한 터널망 안에 있었어요. 하마스가 수년에 걸쳐 만들어둔 미궁이 그의 마지막 요새였거든요. 이스라엘 군은 그를 잡으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무인기를 띄웠어요. 특수부대를 투입했고요. 첩보 위성으로 가자 지하를 살사치 훑었습니다. 그래도 신하르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단순했어요. 끊임없이 위치를 옮긴 거예요. 한 자리에 24시간 이상 머물지 않았다고 알려졌거든요. 휴대전화도 안 썼습니다. 인지를 옆에 두고 이동했다는 정황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가자지구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이란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히는 이란이 후원하는 무장 세력들이거든요. 이걸 사람들은 저항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이름이 거창하지요? 쉽게 풀어드리면 이래요. 이란을 큰형님으로 두고 여러 동생들이 한 식구처럼 묶여 있는 모양이거든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무장 세력, 시리아 안의 친이란 부대까지요. 이 동생들이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레바논 쪽에서는 이스라엘 북부로 미사일이 날아왔어요.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공격했고요. 이라크에서는 미군 기지로 드론이 날아갔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 하면요. 한 사람을 잡으려고 옆집 한 채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네 5집에서 동시에 사이렌이 울리는 셈이에요. 어디부터 손을 써야 할지 정신이 없어진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전선을 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전쟁의 무대가 가자에서 중동 전체로 확대된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도 영향이 오는 사건이거든요. 홍해 상선이 막히자 운송비가 뛰었어요. 기름값이 흔들렸습니다. 세계 경제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이 와중에 큰 사건이 또 하나 터집니다. 2024년 7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었거든요.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러 간 길이었어요. 그가 머물던 숙소가 폭발합니다. 암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세계는 누구의 짓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적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적의 1인자가 사라진 거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 하마스 내부에서 새 결정이 내려집니다. 야히야 시나르, 그가 가자지구 지도자에서 하마스 전체의 1인자로 올라선 거예요. 지하 터널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 이름뿐인 자리가 아닌 진짜 최고 권력을 손에 쥔 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갈았어요. 그를 가리켜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불렀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나르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어요. 휴전 협상이 여러 번 시도됐지만 그는 결사항전을 고수했습니다. 인질을 풀어주는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를 향한 추적은 점점 좁혀져 갔거든요. 이스라엘 군의 그물이 가자 남쪽 한 지점을 향해 천천히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그물이 그의 마지막 자리에 닿는 날이 멀지 않았어요. 2024년 10월 16일이었습니다.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흐, 폐허가 된 한 동네였어요. 이스라엘 군 한 부대가 정찰을 돌던 중 한 건물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군은 즉시 포위에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무장한 3명이 숨어 있었거든요. 짧은 교전이 벌어졌고 총탄이 오갔습니다. 3명 모두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신을 확인하던 군이 한 사람의 얼굴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가 누구였을까요? 야히야 시나르였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이스라엘 정보망이 22년을 추적해도 못 잡았던 사람. 가자지구 200만 명을 손에 쥐고 흔들던 사람. 중동 전체를 흔들어 놓은 사람. 그가 마지막에 누워있던 모습은 이랬습니다. 군용 전술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쿠피아라는 아랍 전통 천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AK-47 소총 한 자루. 주머니에서는 가짜 신분증과 약간의 현금이 나왔거든요. 그게 한 시대를 끌어내린 남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짐의 전부였어요. 지하 터널도 호화 벙커도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한 구석, 평범 가자지구 폐허였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가장 밑바닥에서 싸우고 있었던 셈이에요. 부검 결과도 나왔습니다. 파편에 팔을 다친 흔적이 먼저 발견됐고 그 뒤에 머리에 결정타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마지막까지 무기를 쥔 채 저항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같은 시신 한 구를 두고 세상의 평가가 정반대로 갈렸거든요. 이스라엘 정부는 자유세계의 승리이자 끝의 시작이라며 환호했어요. 반면 하마스와 이란은 그를 저항의 순교자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한 사람을 두고 세상은 또다시 두 동강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자 지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은 시나르의 죽음 이후에도 한참을 더 끌었습니다. 사령탑이 사라졌으니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휴전 협상이 몇 번이나 시도됐어요. 그러다 깨졌고요. 다시 시도됐다가 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현재의 가자 지구는 이런 모습이에요. 도시 자체가 사실상 사라진 폐허입니다. 하마스의 통치 기반은 무너졌어요.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국제관리체제가 들어가 가자를 운영하기로 한 거거든요. 국제안정화군이라는 다국적 부대도 배치됐습니다. 말이 좋아 국제관리지. 사실상 가자 지구가 자기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잃은 셈이에요. 주권이 회복되지 않은 채 철저히 분절되고 관리되는 폐허의 땅. 그게 오늘의 가자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이 단지 중동 안에서만 끝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고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한번 보세요.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그 좁은 통로가 사실상 봉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 하루 130척이 지나가던 곳에 지금은 10척 정도만 지나간다고 알려졌어요. 이게 우리 일상에 어떻게 다가올까요? 기름값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 가까이 갔어요. 작년 같은 시기보다 두 자릿수 비율로 올랐습니다. 자동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한 달 30만 원 들던 기름값이 50만 원으로 뛴 셈이거든요. 1년이면 240만 원이 그냥 증발하는 액수입니다. 기름값만이 아닙니다. 운송비가 뛰니까 마트 물가도 올라갔어요. 식용유 한 통, 라면 한 봉지 가격이 슬그머니 올랐습니다. 외식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식비가 한 달에 몇만 원씩 더 새 나갑니다. 이게 한 가정 단위로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 더 빠진다고 해보시죠. 1년이면 60만 원에서 120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는 가족 여행을 한 번 더 갈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된 일일까요? 가자 지구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결심이 지구 반대편 우리 식탁까지 닿은 거예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풍경은 이렇습니다. 난민촌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적의 언어를 배우며 어른이 됐고 22년 감옥에서 단단해졌습니다. 거리의 영웅으로 돌아왔고 한 도시의 1인자가 되었어요. 그 끝은 폐허가 된 골목의 시신 한 구였거든요. 태어난 곳도 가자, 죽은 곳도 가자. 평생 그 좁은 땅을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세계를 흔들고 떠난 자리. 그 자리는 지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상에까지 그 여진이 닿아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나르를 영웅이라 부르는 사람도 학살자라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고 그 대가는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람 한 명, 지도자 한 명을 정말 잘 뽑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짧게라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